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 제3강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영양학에서는요, 건강한 식생활부터 해가지고 소화와 흡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지용성, 다량, 미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어서 소화 흡수,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니까요, 먼저 탄수화물의 분류부터 해가지고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 대사, 그 다음에 체내 기능,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의 종류 중 하나니까 체내 기능,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제3강 첫 번째 시간에는요, 탄수화물의 분류와 탄수화물의 소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필수 영양소의 종류가 무려 45가지라고 그랬었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영양소로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탄수화물이라는 단원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수업의 목표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탄수화물이라는 5대 영양소 중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지식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단위가 7개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분류까지 탄수화물의 분류나 소화,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첫 시간에 강의 내용을 알아보면요, 먼저 탄수화물의 분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의 소화인데요. 구강이나 위, 소장에서 대장, 우리가 소화 흡수 단위에서 알아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1강 탄수화물을 배우기 전에 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반 상식을 3가지 퀴즈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인데요. 과당이 설탕보다 덜 살찌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노이죠. 과당은 설탕과 동량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모든 칼로리는 4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동량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과당이 설탕보다 덜 살찌게 한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체중을 줄이고자 할 때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복합당질 식품을 선택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도 복합당질을 먹어야지 건강에 좋고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복합당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죠. 세 번째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당을 섭취해서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를 볼 때 절대로 꼭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오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절대로라는 표현 때문에 오답인데요. 정답은 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탄수화물 총 섭취량이 문제가 되고 소량의 경우는 설탕이 들어있는 식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50 내지 60%의 당질을 꼭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탄수화물은 영양소의 일종으로서 여러분들 영양소의 정의를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식품으로 공급되어 체내에서 열량을 내주거나 신체를 구성하며 성장시켜주고 체조직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성분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로 되어 있고 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탄수화물의 정의, 탄수화물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식 과학자들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보니까 탄소가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로 되어 있다. 이 구조식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꼭 외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탄수화물에 대한 구조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성분이며,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이 식이섬유를 포함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 식이섬유도 우리가 탄수화물의 한 종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일반적으로 단당류로 되어 있거든요. 단당류로 되어 있는데 이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나 올리고당류, 다당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당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식품의 가장 흔한 단당류는 탄소가 6개인 육탄당으로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탄소가 5개인 오탄당에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이들 단당류는 자연계에서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의 두 가지 형태를 이루는데요. 생체 내에서는 주로 고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당류의 종류와 근본을 보니까 이 먼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전부 다 탄수화물의 종류인 단당류인데요. 먼저 포도당은 혈당의 근본으로서 과일이나 꿀, 옥수수, 시럽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과당은요, 단맛이 가장 강하고요. 꿀이나 잘 익은 과일에 주로 함유된 게 우리가 과당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락토스는요, 모유나 우유 등, 다시 얘기하면 유즙인데요. 이것들에 함유되어 있는 유당의 성분이고 갈락토스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즉 단당류에는 탄소가 6개 있는 육탄당과 5개 있는 오탄당으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탄당은 분자량은 같지만 산소와 수소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모양이 약간 다르고 맛이 조금씩 다른 것을 육탄당이라고 하고요. 이 오탄당은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는 핵산의 구성분으로서,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고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RNA는 다른 말로 리보핵산이라고 하고,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인 고분자 화합물로서 단백질 생성을 위한 정보 분자를 우리가 RNA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요. 육탄당과 오탄당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고 식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세밀하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를 우리가 육탄당, 즉 단당류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리보스를 이제 오탄당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다른 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당과 오탄당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소기호 3개만 알면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당류 있는데요. 이당류는 2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것으로 메가당이나 서당, 유당으로 구분합니다. 메가당은 2개의 포도당이 결합한 물질이고 주로 전분의 가수분해 되어서 생성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엿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물질로서 과즙에 많고 혈당 형태로 이용됩니다. 유즙에 함유되고 있는 유당은 알파 결합을 가진 다른 이당류와는 달리 포도당과 갈락토스 결합한 물질로서 다량 섭취했을 때, 또는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이제가 부족하여 활성이 저하되었을 때 소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당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당류의 분자 구조식을 보니까 이렇게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따른 차이점을 서당과 메가당, 유당 이렇게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화당은, 서당은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 각 한 분자씩으로 가수분해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화라고 해서 그때 생기는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을 우리가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전화당은 과당이 포함되므로 원래는 서당보다 감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당이, 다시 얘기하면 꿀이나 포도즙, 이 사탕 같은
단맛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전화당으로 하죠. 그 다음에는 올리고당인데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라고 있는 기능성 올리고당, 올리고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설탕보다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올리고당류는 3개 내지 10개의 단당류로 구성된 올리고당류에는 콩이나 팥에 함유되어 있는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 등이 있는데요. 라피노스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으로 연결된 3당류이고 스타키오스는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으로 연결된 4당류입니다. 3당류와 4당류의 차이점이고요. 이들 올리고당은 소장 내 소화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류를 먹으면 칼로리 걱정 없이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다,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올리고당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대장 내 박테리아 중 비피더스균에 의해서 발효되는데요.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자극하고 활성화해서 변비를 방지하는 등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 올리고당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의 한 종류로서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유익한 미생물이고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질병이 있을 때 장내 유산균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들 올리고당류는 충치 예방이라든지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든지 혈당치 개선 등 생리 기능에 있어서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도 부르고요. 유아식품이나 요구르트 등 기능성 식품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류 여러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당류가 있는데요. 다당류는 포도당이 10개 이상으로부터 수천 개까지 연결된 포도당의 중합체로서 복합 당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분이나 글리코겐, 식이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요, 식물의 뿌리나 열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전분은 생체의 주된 에너지 근본으로서 포도당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아밀로즈나 아밀로펙틴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분은 곡류, 감자류, 두류 등에 많은데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은 함유 비율이 보통 1대4 정도로 전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분은 중국 요리라든지 소스의 농도를 낼 때 사용하는 이 전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준비된 이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전분에 관련된 영상을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위와 소장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에 맞춰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쌓이게 된다. 전분에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30초짜리. 이것은 생체의 주된 에너지 근본이고 포도당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으로 구분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리코겐인데요. 이것은 동물의 저장 다당류로서 동물성 전분이라고도 부르면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고요. 전분의 아밀로펙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알파 1에서 6 결합이 많아서 아밀로펙틴보다 가지 부분이 많은 촘촘한 구조를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이섬유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주로 식물의 세포벽에 존재하고요. 식물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식이섬유는 전분의 알파 결합과는 달리 포도당의 베타 1에서 4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체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되지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펙틴이나 검, 뮤실리지 등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등 불용성 식이섬유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다당류는 전분과 글리코겐, 식이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이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로 포함되는데,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단당류이고,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 다당류, 올리고당류로 나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당류에는 전분과 글리코겐이나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화를 들어가기 전에 탄수화물의 정의를 이해하는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종류에 관련된 생로병사의 비밀 53초짜리 영상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g에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단당류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물로 뇌와 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과당은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것으로 과일과 꿀 등에 함유되어 있다.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되는데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것이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결합하면 자당, 즉 설탕이 된다. 이당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끊어져 흡수가 빠르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은 복합당으로 녹말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주식인 밥이나 빵, 면류 등의 많은 전분이나 채소, 과일, 전곡에 많은 식이섬유, 엿기름이나 식혜 등의 메가당, 설탕의 서당, 유즙의 유당 등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당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된 후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되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내에 남아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소화를 보니까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가 있고요, 위에서의 소화가 있는데, 먼저 구강에서의 소화인데요. 구강에서의 소화는 식품의 맛과 향으로 타액 분비가 촉진되고 치아의 저작 작용으로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지면서 타액과 잘 혼합이 됩니다. 타액에서는 타액 아밀라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최적 pH는 6.6입니다. 이 타액 아밀라제라는 전분 분해 요소가 있는데요. 전분은 알파 1, 4의 결합을 절단하여 전분은 텍스트린이나 메가당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 기간이 길어지면 전분은 메가당으로까지 분해가 되는데, 입안에서의 음식물은 저작 시간이 짧고 저작된 후 곧 삼켜지므로 이러한 효소의 작용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부터 어른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가당으로 분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 기간이 길어지면 입안에서의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의 소화를 보면은 음식물은 식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식도 하부의 분문 관략근을 통과하면 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위 근육의 수축 작용과 위의 강사는 음식물을 반액체 상태인 유미즙으로 만들고 소장에서의 효소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위에는 당질 분해 효소가 없지만 음식물이 위액과 완전히 혼합되는데 약 15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음식물에 섞인 타액 아밀라제가 작용할 수 있으나 위산으로 인해서 곧 활성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당질 분해 효소가 나지 않고 위 근육은 수축 작용과 위의 강사는 음식물을 반액체 상태인 유미즙으로 만들고 소장에서의 효소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장에서의 소화는요, 위에서 형성된 유미즙이 유문 관략근으로 인해서 천천히 소량씩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크레틴이나 콜레시스토키닌이 알카리성의 체액과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유미즙을 중화함으로써 십이지장 벽을 산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췌장 효소들의 활성에 알맞게 만드는데요. 이 췌장 아밀로제의 pH는 7.1이고 전분의 알파 1에서 4 결합을 절단하여 더욱 작은 입자인 메가당이나 이소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설탕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서당이나 유즙의 유당, 엿기름이나 식혜의 메가당과 함께 전분의 소화 산물인 메가당, 이소메가당은 장 점막의 미세 육모에 있는 이당류 분해 요소인 말타아제, 이소말타아제, 수크라아제, 락타아제에 의해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의 단당류로 분해돼서 당질의 소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일단 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은 탄수화물만 놓고 봤을 때 전분이나 메가당, 서당, 유당, 식이섬유 등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구강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 타액에 이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 아밀라제는 소화효소로서 전분 텍스트린으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소량 이 메가당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섭취한 탄수화물이 구강을 통해서 이 위로 내려가면은 위의 산에 의해서 이 타액이 아밀라제의 작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췌장에 이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췌장 아밀라제입니다. 이 췌장의 아밀라제 효소는 전분 텍스트린을
메가당이나 이소메가당으로 변형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통해서 내려갈 때 이 단당류가 흡수되는데요. 이것은 포도당이나 과당, 그러니까 관락토스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점막이 이당류의 분해 효소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장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설명하면은 메가당은 말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이소메가당은 이소말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포도당으로 변하고요. 서당은 수크라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당은 락타아제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갈락토즈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러한 효소 작용에 의해서 소화 흡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올리고당을 비롯한 이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배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작용을 용이롭게 하는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장에서의 소화를 설명을 하면은요, 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만 이것이 젖산이나 초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 등의 유기산과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와 기타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한 물질들은 직장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배변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가상의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한 야채와 과일의 음식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글리코겐이 없네요? 글리코겐은 식물에 없고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남은 것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합니다.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도 있지 않습니까? 단당류는 설탕과 젖당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합성하고 바로 녹말로 바꿔 뿌리나 줄기 또는 잎에 저장하지 단당류로 두지 않습니다. 엿당도 탄수화물인데 왜 없습니까? 엿당은 녹말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설탕과 젖당도 엿당처럼 녹말의 분해로 소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탕은 이당류인 설탕 자체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설탕으로 만든 사탕을 물에 녹이면 다시 설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은 사탕소스나 사탕무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감미료이지 않습니까? 젖당도 젖당 자체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젖당은 주로 포유류의 어미 유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젖당 자체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섭취하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소화입니까? 이로 음식물을 오물오물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침과 섞입니다. 그러면 침 속에 섞여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액에서 엿당을 떼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엿당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의 맛이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씹고 삼켜요. 삼키면 설탕과 젖당, 녹말에서 떨어진 엿당, 식이섬유소, 엿당으로 바뀌지 못한 녹말 등의 식도를 지나 위를 통과합니다. 식도와 위를 왜 그냥 통과합니까? 그곳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소장까지 갑니다. 소장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녹말이 모두 엿당으로 변합니다. 소화 요소는 누구입니까? 이자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스입니다. 엿당은 어떻게 됩니까? 엿당은 소장에서 분비된 말테이스에 의해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의 융털 속으로 흡수됩니다. 입안으로 들어간 설탕은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식도와 위를 통과해서 소장까지 갑니다. 왜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밀레이스는 설탕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질의 특이성 때문이죠? 소장에 도착하면 수크레이스가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들도 역시 단당류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융털로 흡수됩니까? 그렇습니다. 젖당도 소장에서 분해됩니까? 그렇습니다. 소장에서 분비된 락테이스에 의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분해돼 융털로 흡수됩니다. 식이섬유소는 어떻게 됩니까?
식이섬유소 또한 광합성의 산물인 탄수화물이지만 이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지 못하고 똥으로 배출됩니다. 이상으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탄수화물의 정의나 탄수화물의 분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과정을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수화물의 그 정의에 대해서 배웠지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로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질과 생리적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로 포함하는데요.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는 단당류이며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우리가 일상식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주식인 밥, 빵, 면류 등의 많은 전분, 채소, 과일, 전곡에 많은 식이섬유, 엿기름이나 식혜 등의 메가당, 설탕의 서당, 유즙의 유당 등이 있는데요.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당질,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된 후 흡수되기 쉬운 단당류가 되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장내에 남아서 중요한 생리기능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어서 구강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의 소화, 대장에서의 소화 전부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 가지의 퀴즈를 들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식이섬유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는데요. 과연 이게 에너지의 제공이 주된 역할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부 섬유소는 아주 극소량의 에너지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섬유소의 주된 역할은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이섬유의 주된 역할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포도당은 뇌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당질 근원이다. 정답은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액이라고 맞는 것이 있는데 닌게르죠. 그것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도당은 뇌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유일한 당질 근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세 번째인데요. 갈색빵이 흰색빵보다 섬유소 함유량이 더 많다? 정답은 예스겠죠. 당연합니다. 흰색 빵은 우리가 백미나 흰 밀가루로 만들지만 이 갈색 빵은 색깔을 인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잡곡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유소가 섬유질이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갈색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일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흰색 빵보다 갈색 빵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질 소화가 완료되어 나온 포도당이나 과당, 갈락토즈는 장 점막 세포막을 통과하여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우리가 흡수라고 합니다. 흡수는 우리가 소화와 흡수 시간에 배웠죠. 종류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능동 수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소장이나 관강에 소화 산물로서 단당류가 농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량의 농도 차에 의존하는 단순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지만 일반적으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능동 수송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능동 수송은 에너지를 운반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당의 흡수에도 운반체가 필요하나 농도 차에 의존함으로 촉진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랬을 때 이 갈락토즈는 110, 이 포도당보다 흡수가 더 빨라지는 거죠. 포도당을 스탠다드로 했을 때 과당은 43,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운반인데요. 이 운반은 소장 육모의 상피세포막을 통과함으로써 흡수된 단당류는 상피세포 안쪽에 기저막을 통과한 후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운반에서 흡수되는 영상을 교재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장의 육모인데요. 이 소장이 200제곱미터 평방 크기의 육모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포도당으로 변형된 나트륨과 영양소분이 운반체를 통해서 육모를 통해서 소장에 흡수가 되죠.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 운반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칼륨은 세포 내액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 무기질인데요. 따라서 이들의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 내외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즉 나트륨은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칼륨은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끊임없이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포 내외액은 나트륨 칼륨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확산으로 이동한 나트륨과 칼륨을 본래의 농도로 다시 이동시키려는 이 기전이라고 하는데, 기전이 작용하는데 이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위해서 에너지 운반체 효소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나트륨을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내보내려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 내외의 나트륨의 농도 경사가 형성되고, 이 농도 차에 힘입어서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나트륨과 함께 운반체에 결합하여 소장 내강으로부터 소장 점막 세포 내로 운반된 후 운반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흡수 기전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수동이 아니라 능동,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는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안 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사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배하고 합성해서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이 오토매틱 같은 이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영양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흡수된 단당류가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되면 과당과 갈락토즈는 간에서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대사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의 대사는 포도당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포도당이며 이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으로 받아서 대사에 이용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56초짜리 영상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몸에 탄수화물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그래도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중성지방들이 실제적으로 VLDL, 우리말로 하면은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로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방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VLDL이 혈중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혈당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혈의 당인데요. 만성질환, 대표적인 만성질환,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당뇨병이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되는 건데, 이 만성질환은 탄수화물의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건강한 성인의 혈당치는 데시리터당 70에서 110ml에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하면 정상 혈당치는 70에서 11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건강한 성인의 공복시 혈당치는 데시리터당 70에서 100mg인데요. 이것이 꼭 유지돼야 되는데요. 식후에는 달라집니다. 140mg 데시리터까지 오르지만 식후에 1시간에서 2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정상치로 내려가고, 공복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혈당치가 50에서 60mg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간과 근육에서는 글리코겐 합성과 세포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촉진돼서 혈당치가 낮아지고, 반면에 공복 시와 같이 혈당치가 떨어지면
간에서는 글리코겐 분해와 포도당 신생 합성이 진행돼서 혈당치가 오르게 됩니다. 정상 혈당치가 70에서 110이라는 거 일반 상식이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혈당의 조절 기전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혈당과 관련돼 있는 장기는 간과 근육, 지방, 조직, 다시 간인데요. 이 간에는 먼저 혈당이 들어옴으로써 포도당을 에너지원이라든지 글리코겐 중성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당이 들어옴으로써 근육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지방 조직에서는 포도당을 중성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고 글루카곤을 분비함으로써 식후와 공복 시에 그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는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저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서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든지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글리세롤, 피루부산,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또는 식후에는 혈당을 저하시키는 혈당의 조절을 기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식품학자나 식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서 알아보는 수준까지 공부해보고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왜 중요하냐, 왜 5대 영양소로 구분이 되느냐, 이 4가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신체의 음식물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움직이겠죠.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단백질도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단백질은 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칼로리의 주된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1g은 체내에서 산화되어서 약 4칼로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화 흡수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평균 98% 소화 흡수가 되는데요. 98%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섭취한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흡수되어서 체내에서 이용됩니다. 지질이나 단백질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뇌나 적혈구,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세포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탄수화물 섭취는 꼭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근육 등 다른 세포에서도 식후에 혈당치가 오르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탄수화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이 단백질 전략작용입니다. 우리가 혈당이 낮아지고 탄수화물 섭취가 중단되었을 때는 뇌, 적혈구, 신경세포 등의 주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당치를 올려야 하죠. 이때 단백질 등으로부터 포도당을 새로이 합성하는 포도당 신생 합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간과 신장에서 체조직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서 혈당이 유지되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면 체단백질의 분해는 억제되므로 단백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싼 육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절약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케톤증이라는 병을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케톤증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당뇨병과 같이 탄수화물의 체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포는 주로 체단백질이나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체지방의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때는 다량의 아세틸이 생성되고 탄수화물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TCA 회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아세틸 회로로 들어가는 대신 축합하여서 케톤체를 과량 생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혈액의 케톤체 농도는 정상보다 높아져서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산혈증, 다시 얘기하면 이 산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되어서 호흡곤란이나 대사 이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케톤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아 시에도 혈당치가 낮아지고 체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므로 다량의 케톤체가 생성됩니다. 이때 뇌세포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뇌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인 혈당 공급을 위해서 체단백질이 계속 분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므로 기아에 대한 적응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50에서 1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밥 한 공기가 210g 정도이고 탄수화물의 69%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케톤증을 걸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북한의 특히 어린이들인 케톤증에 걸린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케톤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저탄수화물증이라고 하는데요. 발병 위험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증과 저혈당을 알아야 정말 당뇨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인체 일반적인 혈당은 정상인과 당뇨 환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혈당 조절 능력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케이크를 먹든 뭐 꿀을 먹든 빵을 먹든 시간 지나면 혈당 정상으로 돼요. 네,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혈당 증세가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요, 물론 일반적으로 저혈당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밥 떨어지면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 이상이냐 정상적 이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맞죠? 맥박이 빨리 뛰고요.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우리가 부정맥이를 하나는 고혈압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단지 그런 순간적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5분, 10분, 20분, 30분 쉬어주면 그냥 정상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정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조절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과 당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은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과 지방이 동성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 결과물이 케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케톤은 엄청난 독이거든요. 그것이 생기면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다량의 물이 섭취가 되고 소변을 빼내는 거죠. 저혈당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왜냐하면 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꾸 사람은 뭔가를 요구하게 됐어요. 그다음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섬유질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혈당, 췌장과 간 부신이 영양 실조로 인해서 기능 부전의 상태를 알려지게 되면서 몸은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리고 보통 저혈당 증상을 우리가 보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현기증,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식은땀, 몸이 말을 안 듣거나 정신 착락, 심해지면 선망증, 헛소리까지, 경련까지 오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탕이든 꿀이든 과일이든 바나나든 그걸 먹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혈당 응급 상태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혈당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서 꼭 갖고 다니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 환자의 이 상태를 보면 알코올 있죠. 당뇨 환자인 경우에 술을 마시면 대부분 거의 저혈당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이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오잖아요, 간으로. 그럼 간에서 그것을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독하는 사이에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도당의 어떤 혈당치를 저하시킵니다. 즉 우리 몸에서 그것을 내보내죠. 그냥 내보내고 간에서 그것을 영양을 다시 글리코스를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는 뭐를 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분도 달라고 하는데 간에서 그 일을 못하니까 저혈당 증세가 팍 오는 거죠. 술을 마시면 저혈당 증세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런 거예요. 케톤증이 지금 에너지를 지방에서 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지방에서 쓰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혈액이 산성으로 돼버려요. 조절 과정.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키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낮아지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대신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혈액 내로 흘려보냄으로써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뇨병을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하죠. 너무 잘 먹어서 현대의 성인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병이 바로 이 당뇨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이 케톤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했죠. 에너지 공급, 단백질 전략작용, 세 번째로는 케톤증 예방, 마지막으로는 단맛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쌀이 무슨 단맛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물질인 쌀이 무슨 단맛이 제공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설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쌀의 겨로 전부 다 우리가 엿을 만들고 식혜를 만들고 단맛을 우리가 빼서 썼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중에 네 번째 기능은 이 단맛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단맛의 강도는 당류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설탕의 단맛을 우리가 1로 간주하였으면 다른 당류의 단맛의 강도를 알아보면 과당은 1.7, 2배 이하죠. 전화당은 1.3, 포도당은 0.7, 메가당은 0.4, 유당은 0.2. 이들 당류는 식품 제조나 조리에 감미료로 첨가될 수 있어서 단맛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식품의 물리적 성질의 향상을 위해서 널리 이용돼서 식품의 수용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 감미료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요즘에 인공감미료 많이 나오죠.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탕보다도 적게 나오지만 당뇨병 환자한테 많이 사용되겠죠. 대체 감미료로서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200배, 네오탐 같은 경우에는 10,000배의 설탕보다 단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가 단맛을 낼 수 있는 인공감미료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감미료가 뭔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인공감미료는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내는 물질로서 당알코올류 대체 감미료가 있습니다. 당알코올류에 속하는 솔비톨이나 만리톨, 자일리톨은 설탕의 반 정도의 에너지를 내고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무가당 껌이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의 사탕에 이용되고 있죠. 자일리톨 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대체 감미료에는 아스타판과 사카린, 네오탐 등이 있는데요. 당도는 설탕보다 훨씬 높지만 에너지는 설탕보다 훨씬 적어서 체중을 줄이는 비만자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이어트 음료의 감미료를 쓰이는 아스타탐은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의 단맛을 지니는 물질로서 아미노산 2개로 구성된 인공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카린인데 옛날에 막걸리를 이제 밀주를 우리가 집에서 제공할 때는 설탕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카린을 사용했다라는 거,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내는 사카린을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칼로리가 적고 체내에서 아미노산과 같이 소화 흡수돼서 혈당치 상승과는 무관하므로 당뇨병 환자라든지 비만증 환자에게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인공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곧 과학이고 식품이 과학을 모르고는 도저히 이제 요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을 4가지를 요약 공부를 해봤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은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단백질 전략작용을 하고 케톤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단맛을 제공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은요,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탄수화물의 대사,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체내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건강에 좋다는 이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번에는 이 탄수화물의 3번째 과정으로서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중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 2강에 대한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모두 날 겁니다. 탄수화물의
대사를 배웠는데요. 대사라는 단어는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으로 분리하고 합성해서 생체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가 대사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에너지 공급, 싼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싼 단백질의 전력작용을 한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단백질 전략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케톤증을 예방하고요. 네 번째는 단맛을 제공한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뭐 설탕이 단맛을 제공한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설탕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탄수화물, 즉 곡물을 이용해서 단맛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 4가지, 에너지 공급, 탄수화물 전략작용, 케톤증 예방, 단맛 제공,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탄수화물의 수업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6번째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3강 탄수화물을 배우기 전에 일반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퀴즈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유당은 단당류 가운데 가장 달고 여러 식품에 포함된 단순당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유당은 당류 중 가장 달지 않으면서도 유즙에만 들어있는 이당류이다. 단당류가 2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당류라 그랬는데 우유의 유당이죠. 유당은 이당류이고 단당류가 아니고 당류 중에서 가장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이죠.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포도당은 혈액 내 순환하는 당의 형태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처럼 포도당은 우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내 투입하는 당질로서 가장 기본적인 당의 형태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답은 예스이고요. 세 번째 퀴즈. 탄수화물은 식품 성분 중에서 사람에게 질병 위험을 가장 증가시키는 성분이다. 비만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겠지만요. 정답은 노입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장 질환에 심한 것은 지질이죠. 지질.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 3번째 단위에서 배워야 될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거와 녹지 않는 거겠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며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배변량과 배변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일반 상식으로 합니다. 반면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쉽게 녹거나 팽윤되어서 겔을 형성하는데 이 겔은 이 독어로 겔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로 이제 젤이나 겔이나 똑같은데 독일의 이제 영양학이 많이 발달해서 독일 발음으로 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전문 용어인 팽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질이 용매를 흡수하여 부푸는 것을 우리가 팽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디스크 팽윤, 디스크가 터지거나 밀렸을 때 디스크 팽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 팽윤이라는 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겔을 형성하여 소장 내에서 당이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어 사슬이 짧은 지방산이나 가스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의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돼서 사슬이나 짧은 지방산이나 가스를 생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미에로화이바죠. 미에로화이바가 보면은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로. 미에로화이바는 식이섬유 음료인데요.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음료, 이 식이섬유가 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고 이 대장 내에서 박테리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는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고, 물에 녹으면서 팽윤이나 겔을 형성하고 소장 내에서 당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섬유의 종류와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은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의 분류를 먼저 보면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종류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종류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게 생소한데요.
이게 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팩틴 많이 들어갔죠. 팩틴이나 검, 알긴산, 한천, 그 다음에 뮤즐리지, 헤미셀룰로즈 일부를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는 생리 기능은 먼저 물에 녹지 않은 이 불용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변량을 증가시키고 배변을 촉진시키며 분변 시간을 단축시킨다. 볼일을 빨리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여기에 따르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근본식품,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음식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냐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식물의 세포, 벽, 채소의 잎, 줄기, 뿌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샐러리나 아욱,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무청 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쌈 싸 먹는 잎이나 줄기에 식이섬유가 많다라는 상식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곡류의 겨층, 특히 현미, 통밀, 호밀, 보리, 콩 등 많이 가공되지 않은 쌀에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백미 중에는 현미가 잘 가공이 덜 된 현미를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과일의 껍질이나 특히 사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의 그 세 번째인 리그닌, 이 리그닌은 당근의 심, 여러분 당근을 드실 때 가운데 있는 섬유질, 그것이 심인데요. 이제 소화가 우리가 안 된다고 골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리그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같이 드셔야 되겠죠. 또 억센 고사리의 줄기에도 있습니다. 고사리가 뭐 암 성분을 유발시킨다라는 말도 있지만 식이섬유식에서는 긍정적인 식재료이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에 단단한 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쳐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줄기까지 전부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 그 셀룰로이드나 헤미셀룰로이드, 리그닌의 생리기능이나 근본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팩틴이나 껌, 우리가 알고 있는 껌입니다. 알리산 한천인데 뮤즐리지, 헤미셀룰로이드의 일부인데 헤미셀룰로이드는 불용성도 있고 수용성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생리 기능은 위나 장 통과를 지연시켜요. 소화를 이제 덜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만복감, 즉 배가 부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식을 금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 전에는 우리가 수용성이나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리 기능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포도당이 빨리 흡수가 되면 혈당이 상승돼서 쇼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리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당뇨 같은 것들인데 잘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근본식품이 어떠한 것에 많이 있는가를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과일, 껍질에는 불용성이 있다고 하면 과육, 살이죠. 이 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적당한 과일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죠. 특히 사과, 아침 사과는 다이아몬드이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공복 시에 먹는 사과는 비타민 및 식이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고 충분한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데서 사과만큼 좋은 것은 없다. 다이아몬드와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건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이나 귤을 우리가 감귤이라고 하죠. 딸기 좋습니다. 딸기 한철에 먹을 수 있는, 봄에 한철에 먹을 수 있는, 요즘에는 비싸긴 하지만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1년 365일 먹지만 딸기의 제철은 5월입니다. 딸기가 수용성 식이섬유를 듬뿍 들어있고 바나나 아주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바나나가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바나나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인데요. 이것은 미역이나 김, 다시마인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삼면이 바다이고 미역을 충분하게 먹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5,000년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선조들의 지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미역이나 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해조류는 미네랄부터 해가지고 각종 식이섬유, 영양가가 많은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출산 후에 우리가 옛날부터
미역국을 먹어왔던 이 전통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본식품으로는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보리나 귀리, 두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식품을 짚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식이섬유의 종류를 알아봤고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과나 각종 야채나 과일, 줄, 야채, 다시마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팩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팩틴은 어떤 말인가 좀 짚고 넘어가면, 아밀로펙틴 방송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이 팩틴은 사과, 오렌지, 귤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감소시키며,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저해해서 콜레스테롤의 배설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팩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무엇보다도 동맥경화, 동맥이 막히는 동맥의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식이섬유의 종류와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체내의 각 기관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을 알아볼 텐데요, 그림에서 일단 쉽게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입에서는요, 씹는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식이섬유는 거칠고 딱딱하기 때문에 많이 씹지 않으면 목으로 넘길 수가 없죠. 꼭꼭 씹을 수밖에 없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식이섬유고, 당연히 타액의 저작 활동으로 인해서 타액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타액 분비는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위에 놓고 봤을 때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식이섬유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팽만감이 증가되고 위가 천천히 비워지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도 긍정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넘어가서 이 췌장에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식이섬유는 인슐린의 분비를 천천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효과죠. 인슐린 분비가 과다하면은 오줌으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당뇨의 위험이 있어서 천천히 분비되는 효과를 한다.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겠죠. 소장으로 넘어가면은 체내 지방의 합성은 감소하고 분해가 증가됩니다. 체내 지방을 흡수할 때 합성이 안 되고 천천히 분해되는 것이 갑자기 증가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소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겠죠.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식이섬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놓고 봤을 때 짧은 지방산의 발효를 촉진시키고요, 일부 영양소의 배설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체내 각 기관에서의 식이섬유 좋은 점만 많은 것 같은데, 식이섬유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식이섬유는 왜 먹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내 몸의 청소부라는 방송 29초짜리 식이섬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을 자극한다.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에 관련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에서의 식이섬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을 먼저 알아보니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 고지혈증은 혈관에 지방이 많아짐으로써 막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심하면 이제 동맥경화증이죠. 그 다음에 변비, 개실증, 이게는 이제 대장에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 다음 시간에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대장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 당뇨병, 비만에 관련된 질환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이다. 이에 관련된 역할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은요,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한다. 아까도 제가 짚어 넘어갔지만
소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산의 제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에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환 중에서 변비나 개실증인데요. 이 부드러운 배변량을 증가시킨다. 이제 뭐 볼일 보는데 좀 수월하시겠죠. 그다음에 장 점막의 자극을 촉진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변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배변을 원활하게 만든다. 그래서 변비에 개실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위장암과 대장암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대장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대장암에 관련된 역할이 식이섬유의 함유 수분에 의해서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발암물질의 대장벽의 접촉을 방해한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겠죠. 발암물질의 대장 통과 속도 증가시키고 배설을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환으로서는 당뇨병인데요. 포장에서의 당질 소화 흡수 지연을 하고 억제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공복 혈당치 저하를 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당연히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비만인데요. 만병의 근원이죠. 포만감을 유지하고 소화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체내 영양소의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화물의 대장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빨리 비워준다라는 거죠. 식이섬유의 역할이 비만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식이섬유와 관련된 질환에서 식이섬유의 역할은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변비나 개실증, 대장암, 당뇨병, 비만에 관련된 질환으로서 식이섬유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관련된 질환은 첫 번째는 이 충치인데요. 충치는 백설탕 외에도 꿀이나 시럽, 단 음료, 케이크 등의 단 음식은 설탕을 많이 함유합니다. 그 설탕은 에너지 외에 다른 영양소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해요. 빈칼로리 식품 다음 장에 알아보겠습니다. 입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설탕을 텍스트린으로 만들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에 산을 형성해서 피하 표면의 pH를 4까지 떨어뜨립니다. pH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충치는 치아 표면의 pH가 5.5 이하일 때 시작되기 때문에 pH의 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죠. 충치를 예방하려면 치실을 사용하거나 양치가 도움이 되고요. 식후나 간식 후에 15분 내지 20분간 무설탕 껌을 씹어서 구강 청정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설탕 껌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자일리톨인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시고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일리톨이죠. 이 자일리톨은 채소 중에 있는 천연 소재의 감미료입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서 뛰어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껌의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죠. 이 자일리톨은 충치의 원인균을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라그 형성을 감소시키고 플라그 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충치 예방에 기능을 하는 자연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일리톨 껌이 충치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치에 관련돼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충치는 이러한 현상이죠. 충치는 보존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 발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집니다. 먼저 스텝 1이라고 우리는 1단계는 이 범낭질까지가 침범이 되고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상하질까지 이 침범이 되고요. 그 이가 약간 시리고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 이미 벌써 충치가 신경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경치료의 도입 단계이다. 3단계를 보면은요, 이미 이 신경까지가 침범이 돼서 이 통증이 심하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곁에서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4단계 발치의 단계인데요. 뿌리까지 침범해서 음식을 씹을 때 저작 활동할 때 통증이 올 정도로 아픔이 오면은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치의 단계 여러분들 6개월이나 1개월 안에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검진을 꼭
가까운 치과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충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인데요. 에너지 섭취가 과잉되고 고탄수화물식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은 과잉의 혈당은 중성지방 합성에 이용돼서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탕의 분해 산물인 과당은 대사 경로가 포도당보다 단순해서 지방산을 쉽게 합성하고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맥인데요.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침착됨으로 인해서 죽상경화반 형성을,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고지혈증의 증상이 온다. 이게 이제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동맥경화가 오겠죠. 고지혈증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병은요, 당뇨입니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질환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질환으로서 인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만이나 과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세포 내에 받아들여서 이용하는데 인슐린이 이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혈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되므로 고혈당이 돼서 세포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당뇨병이 되면 혈당의 만성 질환으로 지난번에 배웠듯이 데시리터당 170mg 이상으로 높아서 혈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죠. 체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므로 체중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탄수화물 부족으로 생기는 케톤병이 유발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뇨병에는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식을 피하고 단순 당보다는 복합당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당뇨병에 좋다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뇨병이라고 하는 영상을 37초짜리 영상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은 췌장에 있는 최도의 베타세포. 여기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나오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것이 당뇨병이다. 네, 삶의 질을 가장 악화시키는 당뇨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관련된 질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충치하고 고지혈증, 당뇨병, 유당불내증, 계실증 정도가 탄수화물과 관련된 질환인데 우리가 당뇨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관련된 질환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요. 충치, 고지혈증, 당뇨병, 유당불내증, 계실증, 5가지 대표적인 탄수화물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봤었죠. 첫 번째가 충치이고, 충치는 치아 표면의 pH가 5.5 이하일 때 시작되는 게 이 충치인데요. 탄수화물은 입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텍스트린으로 만들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고 산을 생성해서 치아 표면의 pH를 4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충치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충치가 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환으로서는 고지혈증인데요. 과잉의 혈당은 중성지방의 합성에 이용돼서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고지혈증, 결국 나중에는 동맥경화를 가져온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인데요. 공공의 적, 당뇨병이 되면 혈당이 만성적으로 170mg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뇨병에 관련된 정의에 관련된 질환도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관련된 질환, 유당불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유당불내증은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그렇고 40이나 50대 이후에는
우유가 언제부터인가 소화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유당불내증인데요. 우유를 못 마시는 유당불내증, 속 편하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근데 유당불내증의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유당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대장 내에서 탈이 나는 증상인데 전 세계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75%가 유당 소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유당 소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유당은 소장 점막의 유당 분해 요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주로 분해 후 흡수됩니다. 그러나 유당 분해 요소가 부족하거나 활성이 저하되었을 때 유당은 가수분해되지 않아서 대장으로 이동하고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산과 다량의 가스를 생성하고 높아진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을 장내로 끌어들여서 복부, 팽만이나 장, 경련,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하는 유당불내증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당불내증은 일종의 소화불량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선천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아의 경우입니다. 후천적인 경우가 성인들을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차적이라는 얘기는 뭐 장을 절제했다든지 수술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 2차적이죠. 그래서 선천적, 후천적, 2차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당불내증이. 우유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소량으로 따뜻하게 다른 음식과 함께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유당불내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서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이게 되면 소화 흡수가 용이하겠죠. 유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우유의 양을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유당은 유산으로 발효시킨 요구르트나 치즈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유나 유제품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 식품으로서는 두유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칼슘과 리보플라민을 보충해 주어야 할 정도로 유당불내증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유를 먹을 때 옛날 어른들이 우유도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하게 씹어 먹어라 라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유당불내증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질환 중에 이 개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실증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대장이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 대장인데요. 대장의 장벽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개실증입니다. 혹이 주머니 형식으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개실증인데, 이것이 오래돼서 염증이 생기면 이게 개실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인한테 개실증이 많이 보이는 증상인데, 이 개실증도 탄수화물과 관련된 이 질환이라는 겁니다.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할 때 대변량이 적어지고, 대변량이 적으면 대장의 지름도 감소를 하는데요. 대장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변 배설 시 대장의 연동작용은 대장벽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은 대장벽을 부풀려 주기 때문에 주머니, 즉 개실을 형성하고 그 안에 대변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켜서 개실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개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일단 개실증이나 개실염이 있을 때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이 개실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식이섬유를 제한하고 점차 적응 용도를 높여서 그 양을 늘려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이 관련된 질환을 5가지 알아봤는데요. 인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탄수화물 중에서 이 식이섬유 여러분들 많이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YTN에서 이 개실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죠. 31초짜리인데요. 짧습니다. 네, 일반 상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실증을 비롯해서 식이섬유 많이 섭취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탄수화물의 섭취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비중 중에서 탄수화물을 놓고 봤을 때 영아에서부터 75세 이상까지의 나이를 보면서 여러분의 평균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보면
보면 남자가 57%의 탄수화물을, 여자가 59%의 비중을 차지해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인데요. 에너지 적정 비율에 비해서 과다한 경우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50세부터 75세까지 탄수화물의 양을 너무, 에너지 적정 비율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양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당질의 에너지 비율이 80%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점차 줄어들었고요. 최근 5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약 62% 정도이고요. 공유 에너지 비도 과거의 70에서 80%로부터 점점 줄어서 최근에는 56% 정도로 공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의 소비가 줄고 있고 빵이나 대체 식재료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유 가운데서 백미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백미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과일류 섭취는 다소 기복이 있으나 높음과 낮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소류는 섭취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나 김치류 섭취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반찬에 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당질 섭취량에 대해서 주요 기여식품은 주로 백미를 비롯한 곡류와 과일류이고, 나머지는 채소류와 당질로서 특히 설탕 섭취량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특히 대도시 남녀 대학생활의 경우는 더욱 적습니다. 이것은 쌀의 섭취량이 감소하고 도종률이 높은 백미 위주의 주식이 흰 밀가루 위주의 가공식품 등과 함께 잡곡에 비해서 값이 싼 백미 위주의 외식 섭취 빈도 증가와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단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은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의 경우 0에서 5개월은 60g, 6에서 11개월은 90g을 하루에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하였고, 1살 이후에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였습니다. 탄수화물의 평균 필요량은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체내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질과 단백질 섭취량과 연계해서 1세 이후 전 연령에서 대해서 적정 비율이 55에서 65%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급원 식품에는 대부분 식물성 식품이고요. 단당류는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전분의 형태로 섭취하는데 곡류 및 곡류 제품, 감자와 같은 이 서류, 뿌리류를 우리가 서류라고 하죠. 호박 등에 함유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탄수화물 섭취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급원식품은 백미, 라면, 국수, 빵, 떡, 사과, 현미, 밀가루, 고구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급원식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에너지원의 탄수화물에 관련된 섭취 기준을 보니까 남자의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로 놓고 봤을 때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130으로 마셔야 된다. 평균 필요량이 100인데 약 30 정도를 더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임신부는 2인분이기 때문에 평균이나 권장 섭취량에서 35에서 45 정도를 더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유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위해서 젖을 물리는 것을 우리가 수유라고 하는데 평균보다 더 플러스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구본식품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자연식품이냐 아니면 가공이냐 이런 차이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자연적인 탄수화물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쌀이죠. 네, 쌀밥이 가장 대표적인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기가 65g 정도가 되고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 높습니다. 70g 정도, 감자도 27g, 사과에도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귤, 당질이 탄수화물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유, 옥수수, 배추김치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가공류인데요. 대표적으로 고탄수화물류인 음식은 라면이죠. 라면의 한 그릇이 우리가 백미보다 한 그릇보다 높은 73g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라면은 탄수화물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치지 않죠. 식빵이 한 조각이 46g, 콜라도 3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크래커가 70g. 콜라는 이제 작지만 몽다리가 여기 밀가루도 그렇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초콜릿
사탕, 햄버거요, 피자, 짜장면 이런 것이 가공의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9번 식품을 놓고 보니까요. 순위를 보니까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별 섭취량과 식품별 함량을 데이터로 봤을 때 탄수화물 주요 9번 식품 상위 30위를 보니까 백미, 라면, 국수, 빵, 떡, 사과, 현미, 과자, 밀가루, 고구마, 보리, 찹쌀, 배추김치, 설탕, 우유가 탑 15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밀국수, 고추장, 감자, 바나나, 콜라, 과일음료, 맥주, 감, 양파, 복숭아, 당면, 만두, 물엿, 포도, 배 등에도 순위 30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류의 주요 9번 식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설탕이나 케이크, 고추장, 아이스크림, 바나나, 사과, 기타 탄산음료 등을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류는 2018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세 이상의 당류 1일 섭취량은 60.2g인데요. 19세 이상 성인 섭취량은 59.2g이고요. 최근 3년 동안의 당류 1일 섭취량은 2016년 67.2g, 2017년에는 64.8g, 2018년에는 60.2g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주의하기 위해서 당류를 줄이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당류 주요 9번 식품으로서는 사과, 설탕, 우유, 콜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류의 주요 9번 식품을 한번 볼게요. 100g당인데요.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별 섭취량과 식품별 당류 함량을 활용해서 주요 9번 식품 상위 30위 링크를 보면은 사과나 설탕, 우유, 콜라, 배추김치, 과일음료, 바나나, 양파, 감, 고추장, 고구마, 복숭아, 국수, 사이다, 기타 음료가 이 15에 들어가 있고요. 아이스크림, 참외, 포도, 케이크, 가당 오렌지 주스, 빵, 요구르트, 호상인데 이 호상은 떠먹는 요구르트를 우리가 호상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귤, 수박, 불고기, 쌈장, 커피 믹스, 배, 양배추 등이 순위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당류의 주요 9번 식품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도 충분 섭취량이 12g 정도이고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전에는 다시 얘기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병 등에서 만성태행성 질환이 주요 사인이 되지 않던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에 식이섬유 평균 섭취량을 식이섬유에 대한 충분 섭취량으로 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의 충분 섭취량이 남자 성인 기준 19세에서 64세는 30g이고요. 하루 65세 이상은 하루에 25g, 여성인 경우에는 19세 이상이 하루에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동서양의 주식인 곡류 및 전분류에는 탄수화물의 가장 주된 식품으로서 쌀이나 보리 등의 곡류와 감자, 고구마 등의 서류 및 밀가루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채소 및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당류도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죠. 채소 및 과일류에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고 과일에는 과당의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유제품 및 유당을 함유하고 설탕, 물엿, 사탕 등의 당류는 단순당이 기본이고 꿀에는 포도당, 과당, 서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도종률이 낮은 쌀을 이용하는 횟수를 높이고요. 잡곡이나 감자류, 채소 및 과일류, 콩류, 해조류 등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많이 아는 내용인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이섬유의 주요 9번 식품을 한번 볼게요. 100g당. 보니까 링크에 들어와 있는 게 30위까지를 보면은요. 배추김치, 포기 배추가 식이섬유가 많이 있죠.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과나 감, 고춧가루, 백미, 빵, 보리, 대두, 두부, 복숭아, 샌드위치나 양파, 귤, 된장, 토마토를 우리가 많이 먹고 있고 다음으로는 깍두기나 고추장, 라면, 감자, 현미, 고구마, 국수, 만두, 건미역, 양배추, 상추, 열무김치, 바나나, 가당음료, 당근 등에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급원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식품 1회 분량당 식이섬유의 함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냐라고 봤더니 고구마에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식품 중에서 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구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미밥, 당근, 옥수수, 감자, 파인애플, 사례,
양배추, 사과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주요 식품 100g당 식이섬유 함량을 앞에서 본 것을 요약을 한 것인데요.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놓고 봤으니까 마른 김에 많이 들어있더라. 마른 김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램당 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른 김이나 미역, 식이섬유가 많이 있습니다. 당근, 배추김치, 옥수수, 고구마, 양배추, 파인애플, 사과, 감자, 현미밥, 쌀밥. 그래서 이런 것들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빈 칼로리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요.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 빈 칼로리는 에너지 외에도 다른 영양소가 거의 함유되지 않는 식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 칼로리 식품을 멍텅구리 식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콜릿이나 탄산음료, 알코올 등이 해당되는데요. 빈 칼로리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나 중성지방이 돼서 결국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빈칼로리 식품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빈칼로리 식품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진에서 보는 사탕이고 그다음에 맥주, 그다음에 콜라,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알코올류가 우리가 빈칼로리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코올은 칼로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코올은 탄수화물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건강과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알코올이 몸에 나쁘다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지만 이 중독성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죠. 알코올은 위에서 20%가 흡수된다라고 소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1분 내에 뇌로 도달되기 때문에 알코올은 뇌를 마비시키는 아주 나쁜 빈 칼로리 식품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알코올은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시 위장으로 순식간에 20%가량이 직접 흡수되어 1분 내에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후와 같이 식품이 위장 내에 있을 경우에는 알코올 흡수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알코올을 드실 때는 안주와 함께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빈속에 알코올을 먹으면 맛이 있듯이 참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위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하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이 효소가 적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에도 쉽게 취하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술 싸움을 않습니다. 체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처럼 위에서 흡수되지 않는 대부분의 알코올은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간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인체에 무해한 아세테이트가 되어서 혈액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대사가 진행될수록 지방이 합성돼서 지방간이나 간경화로 이어지고 중간 생성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돼서 간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은 간에 관련된 질환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죠.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4497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에너지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전혀 없는 빈 칼로리 식품이다. 즉 멍텅구리 식품이다. 이것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해당 에너지만큼의 식품 섭취가 감소되는 것이고요. 다른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100회 무해하다.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사가 진행될수록 지방이 합성돼서 지방간이나 간경화로 이어진다. 또 중간생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돼서 간세포 손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100회 무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술이 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영상을 2분짜리인데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술을 잘 드시는 분과 술 못 마시는 분의 차이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분 같으면 술이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알코올의 1차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안면 홍조 현상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고 또 있다 하더라도 빨리 없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가면 20%는 위 점막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된다.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하는데 체내 알코올의 약 90%가 간에서 처리된다. 간은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을 분해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해낸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간에서 분비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 ALDH다. 그런데 이 ALDH가 선천적으로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오래 머물며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흔히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과 전신이 붉어지거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그 뇌신경세포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간에서 간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간, 간염, 간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혈관의 그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실제로 조금만 섭취해도 체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량이 소량만 늘어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한데요. 알코올이 나쁘다라고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 현상이 많은데요.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 결국 그런 분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 분비가 촉진돼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홍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코올과 영양을 놓고 봤을 때 알코올은 또 간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고칼로리를 내는 식품이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를 해야 되겠고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빈칼로리 식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알코올을 드실 때는 음주와 영양적인 측면에서 술과 안주 그 조화에 영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나 칼로리,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안주와 같이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3장 탄수화물의 강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5대 영양소 중에 하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이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첫 번째인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요, 탄수화물의 정의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와 운반, 그 다음에 대사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체내 기능, 탄수화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섬유소의 체내 기능,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섭취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건강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탄수화물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받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